New Approach Methods, 바이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4 바이오 미래 포럼 개회식과 함께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 여러분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 바이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 논의의 장에 저는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이승희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침에는 좀 제법 쌀쌀합니다. 또 저희가 이른 아침에 시작을 하는 만큼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서 나오실 때는 좀 이른 시간이셨을 텐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또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 텐데 잠시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소개드린 것처럼 New Approach Methods, 남즈와 바이오 데이터 혁신이라는 주제로 공식 행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뜻깊은 기조 강연과 더불어서 주제 발표, 또 패널 토론, 시상식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바이오 미래 포럼 개회식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먼저 앞쪽에 입장해 주신 내빈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좀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고 인사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적은 분들을 소개드리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통령실 최선 첨단 바이오 비서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4 바이오 미래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차상훈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이도헌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먼저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황판식입니다. 오늘이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이 자리에도 수험생 가족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다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기원을 하고요.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미래 포럼은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번째로 개최되는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입니다. 바이오 분야 현안과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는 NAMS New Approach Method와 바이오 데이터 혁신을 주제로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디지털 바이오 융합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려는 노력은 생명공학 육성법의 전신인 1984년 유전공학 육성법을 시작으로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학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던 1990년대 유년기를 넘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바이오 융합과
바이오 제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데이터의 축적과 디지털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바이오의 한계 극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난치 질환의 예측, 진단,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바이오 전 영역에 활용되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하여 지난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에서도 바이오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합 학습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신약 개발 가속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한국인 100만 명의 임상, 유전체, 공공 데이터 등 개인 중심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생명과학 육성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 기술 간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고 정부 및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와 계신 최선 비서관님께서 잘 챙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기초연구부터 임상, 실용화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바이오 선도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바이오 대전환 시대는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 방안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을 통해 바이오 대전환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 바이오 혁신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황판실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바이오 미래 포럼 올해 1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 뜻깊은 논의의 장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맞는 보다 혁신적이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나눠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죠. 자, 이어서는 환영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께서 환영사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이 올라오는 길에 은행나무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도 이렇게 이쁘게 무르익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원장 김장성입니다.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런 귀한 자리에 참석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맞이한 바이오 분야 및 생명연구 자원 분야의 발전 유공자 그리고 시험연구용 LMO 안전 분야의 유공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에도 2024 생명연구자원 AI 활용 경진대회, 시험연구용 LMO 우수기관 및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개회사도 해주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황판식 연구개발 정책 실장님 그리고 정말 바쁘실 텐데도 오늘 기조강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통령실의 최선 첨단바이오 비서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바이오미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장시간 노력해 주신 우리 차상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대한민국 바이오 분야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에너지, 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에 선도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난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 산업, 인력, 규제,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 속에 대한민국 바이오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바이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향후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오와 AI의 만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더 나아가서는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함으로써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미국 워싱턴대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팀 등의 노벨 화학상 수상은 AI와 데이터가 과학혁명을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AI와 바이오 데이터의 결합은 생명공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넓히고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NAMS 바이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의 슬로건은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 없이 보려면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생명과학연구원도 디지털화, 플랫폼화, 전략기술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2022년도에 디지털 바이오 혁신센터를 신설하였고 올해 4월에는 디지털 바이오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디지털로 바이오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원이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기반의 첨단 바이오 기술 확보, 트위닝, 시뮬레이션, 디자인, 오토메이션, 즉 TSDA를 통한 R&D의 효율성 극대화 및 성과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법무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KBDS는 국가 바이오 R&D 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원은 AI와 바이오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축적과 거대한 가능성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도 국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국가 바이오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4 바이오 미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포럼의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K바이오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내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K바이오가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서 또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 이 자리 바이오 미래 포럼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공자 표창과 시상식 이 자리에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시상에 수고해 주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님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수상자분들이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시상식은 바이오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자, 먼저 바이오 발전 유공 중 연구 분야 유공자입니다. 최용수 차의과대학교 교수님, 구자욱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서상우 서울대학교 교수님, 고혜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용수 교수님 올라와 주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차의과대학교 최용수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은 잠시 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구자욱 책임연구원님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한국뇌연구원 구자욱 책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서상우 교수님 올라와 주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서울대학교 서상우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께서 꽃다발도 전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고혜원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혜원 선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쪽 보시고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받으신 표창장도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면 예쁜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 유공자 주인공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정책 분야 유공자입니다. 김형규 충북대학교 교수님, 천기우 한국연구재단 피오님, 장선재 국가신약개발재단 경영전략팀장님, 박성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기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상 만나보시죠.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충북대학교 김형규.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천기훈님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한국연구재단 천기우 피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책 분야 힘써 주시고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선재님 올라와 주십시오. 국가신약개발재단 장선재 경영전략팀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수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성훈님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성훈 선임연구기사. 이용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양쪽에 좀 두 분씩 서주시고 오늘 받으신 정책 분야 표창장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붙어서 서주시고 예쁘게 사진 촬영 하나 남기겠습니다. 자, 뒤쪽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러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산업 분야 유공자입니다. 조남규 주식회사 뉴로소나 CEO님, 박민섭 주식회사 큐리오시스 이사님. 네, 먼저 조남규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뉴로소나 조남규.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잠시 후 진행을 하겠고요. 박민섭 이사님 등단해 주시죠. 표창장 주식회사 큐리오시스 박민섭 이사.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사진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실장님 양 옆으로 좀 서주시고요. 또 예쁘게 사진 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받으신 표창장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분야 유공자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데이터 분야 유공자입니다. 네 분이 오늘 수상을 하시겠고요. 김민식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님, 박지환 아주대학교 교수님, 이준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장님, 정성원 가천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김민식 교수님부터 등단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김민식 교수. 귀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 생명연구자원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민식 교수님 사진 촬영은 잠시 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환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아주대학교 박지환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가 생명연구자원 분야 개발에 힘써 주셨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이준학 단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준학 단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장관 표창을 오늘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정성원 가천대학교 교수님 올라와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가천대학교 정성원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데이터 분야 유공 표창을 했고요. 자, 앞쪽으로 모시고 사진 촬영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상식이 좀 깁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발전에 항상 힘쓰고 계신 주인공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소재 분야 유공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자록 서울대학교 교수님,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 이정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챙김연구원님, 조근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원님. 먼저 첫 번째로 구자록 서울대학교 교수님 등단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서울대학교 구자록 교수. 귀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 생명연구자원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네, 소재 분야에 또 힘을 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영준 교수님 올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표창장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준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숙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숙 책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 자리들 발판 삼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근형 기술원님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근형 기술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분야, 소재 분야 유공자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좀 와주시고요. 사진 촬영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받으신 꽃다발 그리고 표창장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고, 네, 좋은 날입니다. 활짝 웃어주시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상은 생명연구자원 AI 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TSD팀 김유환, 이민규, 이상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TST팀 김유환, 이민규, 이상민. 위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4 생명연구자원 AI 활용 경진대회 인공지능 활용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수상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한 팀입니다. 자, 실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해주시고 네, 상장이 3개가 준비되어 있으니 전달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민님께 전달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민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쪽 봐주시고요. 네, AI 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의 주인공입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6회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유공자입니다. 세 분이 계시고요. 장원정 건국대학교 교수님, 송민석 충북대학교 교수님, 전명욱 한양대학교 에리카 주임님 중에 저희 첫 번째 장원종 교수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건국대학교 장원종 교수, 귀하는 시험연구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죠. 표창장 충북대학교 송민석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 유공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천명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한양대학교 에리카 천명욱 주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이 분야 마지막 시상이니 함께 기념사진 촬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유전자 변형 물체 부분에서 큰 힘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이어서는 제5회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 시설 시상이 있겠습니다. 박용욱 주식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님, 오승민 호서대학교 교수님, 이준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님 중 저희 첫 번째로 박용욱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박용욱, 위 기관은 제5회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오승민 교수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호서대학교 오승민 교수, 위기관은 제5회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시설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호서대학교 그리고 오승민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준철 책임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준철 책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기념사진 촬영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을 하겠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실장님 저희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5회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 콘텐츠 공모전 시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체 부분 경북대학교 김민경, 김의진, 시지연님, 개인 카드뉴스 부분 안영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경북대학교 김민경, 김의진, 시지현. 귀하는 제5회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 콘텐츠 공모전 일반 영상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상식은요, 단체 영상 부분 시상입니다. 자, 이어서는 김의진님께 실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어서는 경북대학교의 시지연님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또 영상 부분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 사진 촬영 함께 하시겠고요. 자, 이어서는 안영님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안영. 귀하는 제5회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 콘텐츠 공모전 카드뉴스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자, 이어서는 사진 촬영 함께 하시죠. 단체 부분 수상하신 분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상식은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단체 부분, 개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상자분들 네 분은 들어가 주시고 실장님 잠시만 무대 위에 기다려 주시면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빈 소개 때 소개를 좀 해드렸던 내빈 분들, 네, 비서관님 앞쪽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고요. 네, 원장님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앞쪽으로 나와서 저희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 패널분들, 또 좌장님 모든 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희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앞쪽에 좀 내빈 분들은 걸음해 주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 사진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기조 강연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실장님, 비서관님 앞쪽으로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고 저희 두 줄 만들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들은 내려와 주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 얼굴 잘 보일 수 있도록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씩만 왼쪽으로 좀 붙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보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활짝 웃어주시죠.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네, 바이오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화이팅 하시고 손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바이오 미래 포럼 화이팅! 앞쪽 카메라 보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좀 다소 긴 시상식이었지만 그만큼 축하를 드릴 일이 많고 축하해드릴 분이 많다는 이야기니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큰 박수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애써주신 수상자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가상 인체 기반 바이오 연구 혁신과 연구 데이터 공유 생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 강연 청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걸음해 주신 카이스트 이도헌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이도원입니다. 또 그 비서관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바이오 헬스 데이터 협의체
거기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목이 바이오 연구 혁신을 위한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생태계 이렇게 해서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도대체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우리가 왜 공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이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동기를 공감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지금 확실히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전략도 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청중 여러분들하고 조금 토론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의제가 지금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데이터를 공유한다, 조금 넓게 공개한다, 그거는 과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위대한 과학자들이 훌륭한 발견을 했을 때 그거를 혼자서만 품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국은 다 퍼블리시를 했고, 그게 바로 공개고 공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블리시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퍼블릭 플러스 이슈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생각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공유가 됐고,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우리 대장경, 팔만 대장경, 그런 인쇄술을 통해서 결국은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양반들만 공유를 하니까 평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자 싶어서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챗 GPT를 통해서 게으른 사람들도 어디 박혀 있는 지식을 쉽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공유는 과학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유하는 사람이 다 공유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데이터의 가치 재창출이 된다. 즉 예를 들면 환자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원래는 병원에서 특정 환자에 적합한 항암제나 어떤 약을 고르기 위해서 검사를 한 건데, 그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있다면 아예 질병의 아형을 새롭게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약물 효능 데이터는 제약회사나 여러 연구자들이 수많은 바이오 어세이를 통해서 그 특정한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다시 보면 보면 당뇨하고 상관없이 그 약물이 전혀 다른 질병에도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drug repurposing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데이터가 만들어진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게 이제 2012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의 제목만 제가 따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저널들, 임팩트 팩터가 20이 넘는 그런 저널들에 발표된 많은 바이오 분야의 실험 데이터들이 재현이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바이오 분야에 있는
과학자로서 안타까운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거의 절반도 재현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왜 재현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바이오는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이 죽어있는 과학하고 다른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하는 모든 환경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죠. 세포도 계속 바뀌고 1시간 전 세포하고 1시간 뒤의 세포는 다른 세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하는 컨텍스트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인베리언트한 패턴을 찾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현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어떤 인베리언트, 그거 찾기를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굉장히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다면 특정 실험실에서만 당뇨병을 낮추는 특정 쥐한테만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은 우리 필요 없거든요. 다양한 쥐들, 다른 환경에서도 듣는 그런 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구 성과의 유용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에 여러 주니어 연구자들도 계시고 시니어 연구 리더들도 계시는데 연구실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기술이 쫙 나오면은 이제 그 기술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사실은 내 실험실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 특정한 실험에 익숙해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세우고 있는 이 과학적인 가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한참 뒤에나 가능하거나 또는 더 빠른 해외 기관의 속도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런 반복적이고 그 단순한 별로 그 디스커버리로서 밸류가 약한 그런 일들은 그 공유를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연구 생산성 향상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혼자서 연구하지 않고 AI하고 협력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11월 챗GPT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거의 상상처럼 이야기했는데 2024년 11월 현재는 현실이죠.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무슨 보고서 쓰실 때 챗GPT하고 상의하시죠? 데이터 자료도 상의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연구를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AI가 데이터를 볼 때는 포지티브 데이터만 봐서는 학습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네거티브 데이터가 아주 품질 좋은 네거티브 데이터가 있을 때 AI의 변별 학습이 성능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자들은 포지티브 온리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네거티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단 말이죠. 이 약을 쳤을 때 세포에서 반응이 오지 않은 케이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 데이터, 음성 데이터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이 퍼블리싱 시스템들은 포지티브 데이터만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반인 사실은 절반이 아니죠.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훨씬 포션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놓치면 안 되겠다. 요거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 슬라이드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렇군.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공유할 필요는 있네 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언스 itself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도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널에 우리 데이터 표 올리는 거 그거 자체가 데이터 공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표가 많아지니까 저널에다가 너무 메인 바디에다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서플먼트로 해서 부록으로 붙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 데이터 공유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없고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그 가설 검증한 부분 그것만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높지 않으면 데이터는 비록 가치가 있어도 게재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널리시스 결과의 가치를 두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밸류의 가치를 두고 이것도 퍼블리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저널이 제가 보기에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 시작한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의 데이터베이스 이슈 같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93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베이징 지놈 인스티튜트하고 바이오메드 센트럴이 서로 함께 기가사이언스라는 저널을 만들었죠. 주로 이제 유전체 서열 때문인데, 거기 나중에 영업 문제였는지 옥스퍼드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바이오메드 센트럴 포션이. 어쨌든 이 기가사이언스 저널이 그렇고, 또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에서 발간하는 사이언티픽 데이터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사이언티픽, 그러니까 네이처는 우리가 참 그 인정하는 중요한 저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개의 시스터 저널이 있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저널이 있고 사이언티픽 데이터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게 저널 만들 때부터 표방한 게 있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거기 리포트되는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의 시그니피컨스는 따지지 말자. 그게 과학적으로 중요한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따지지 말자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저널 스코프에 그 에디터들한테 오는, 리뷰어들한테 오는 그 심사 가이드에도 써 있어요. 그건 따지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추론과 검증, 인테그리티만 보자. 그게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실어주자. 그게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폄하되기도 해요. 저기는 별로 의미 없는 저널 아티클도 실리던데 이렇게 폄하되기도 하는데, 근데 원래 저널 출발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왜냐하면 어떤 연구 결과의 시그니피컨스는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신통치 않은데 5년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된 내용이 합리적이고 무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인류의 지식의 아카이브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제 에디토리얼 보디의 팔릿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이언티픽 데이터도 같은 팔릿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의 밸류가 있으니까 가져가자. 다만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조건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잘 기술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그 리젝트가 잘 됩니다. 사이언티픽 데이터는 굉장히 리젝션 레이트가 높아요. 그래서 내기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과 약간 병행해서 아예 이런 저널 퍼블리싱 시스템 말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로 관리하는 그런 그 기반 체계들도 있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본다면은 미국의 NCBI가 관리하고 있는 그 젠뱅크를 포함한 그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들, 또 거기에 카운터파트로 유럽의 뉴클레익 애시드 데이터베이스, 또 DDBJ, 이것들은 전부 이제 지노믹 시퀀스들인데 아예 이거 자체가 컨소시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력되면 서로 다 주고받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크립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에 지금 한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90% 80%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저널의 차이는 아시겠지만 정보의 단위가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냥 개별 레코드고 저널은 이제 데이터 셋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그 NIH의 데이터 사이언스 스트래티지 부서 오피스, ODS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2022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요것을 한 사례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의 데이터버스라든지 드라이아드라든지 피그쉐어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 데이터 셋들 리파지토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자 표방하는 큰 원칙은 같으나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유하자. 특히 바이오 분야 큰 원칙은 같은데 서로 형식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그래서 따로따로 있던 것들을 다 좀 이렇게 페더레이션으로 만들어서 NIH가 이거를 총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자 그 관리는 하고, 다만 이것들의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서 똑같은 어떤 용어 체계를 쓰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페더레이션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올해는 회장도 처음에는 이 ODSS 디렉터가 회장을 맡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개의 회원사 중에 2회사가
회장을 맡는 걸로. 그래서 올해는 맨델리하고 제노도하고 두 개가 회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아까 비서관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KBDS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 부처별로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 그 다음에 대형 R&D 사업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여기에 다 물리적으로 탑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검색 가능한 연결고리라도 여기 다 모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여기에만 들어오면 어떤 공공 연구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다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많은 경우에 데이터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먼 지놈, 그럼 눈으로 봐서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뭔가 가시화 시키거나 또는 어떤 모티프를 찾거나 그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또는 조금 더 고급의 그 인공지능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분석들도 아주 가장 새로운 분석들은 매일매일 새로 나오지만 그거 말고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나오면 바로 해야 될 것들, 비교해야 될 것들, 그런 세트들은 인공지능 모델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세트들은 아예 통합 분석 인프라에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제공을 해서 어지간 우리 연구자들이, 특히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데이터도 찾고 그 데이터의 1차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는 이 환경에서 다 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기서 나온 1차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그 과학자의 이제 2차, 3차 분석들을 하시겠죠.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모두에 꺼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게 로체스터 대학에서 2003년인가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 그 뒤에 한 6년 흘러가지고 자기들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 이제 그런 것을 개탄하면서 네이처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티클로 썼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내 데이터 내 PC에 숨겨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꾸 공유하라고 그러는데 공유해서 나한테 득이 뭐지? 내한테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이게 데이터를 2010년에 공유를 했어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은 케이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인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는 논문하고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지 않는 논문하고 우리가 그 참고해서 연구를 할 때 당연히 데이터를 공유한 논문이 더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을 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케이스인데요.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또 줄어들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썼던 논문이 또 있을 거니까 그 논문에 대한 인용들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좌우지간 연구 성과는 더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걱정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 막 떠오르는 새로운 무슨 싱글셀 분석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떤 리버 캔서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옆 대학교나 뭐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써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해서 내 경쟁자한테 스푸킹을 당하는 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예전에 발표된 바가 있었죠.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향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데이터를 우리 이제 거꾸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연구자예요. 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기를 그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생산한 지가 꽤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 다음 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지금 그 데이터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경쟁해 본들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 팀이 하는 가설 말고 다른 가설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 연구자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일단 인용이 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크게 걱정하듯이 내가 스푸킹은 아니죠. 그거는 어쨌든 그것도 스푸킹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런 그 데이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도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근거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연구 데이터 법을 지금 입법 예고를 했고, 이게 지금 그 뒤에 제가 팔로우를 못했는데 어디까지 우리 작년 9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지금 올 국회 때 이게 의결이 됐는지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 연구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틀은 지금 경고하게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틀 안에서 틀만 가까스로 채워가는 변칙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어떤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지 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단장으로 개발을 했던 디지털 가상인체 케이스입니다. 디지털 가상인체의 이름이 이 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다가 우연찮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클리니컬 앤 오믹스 데이터 아카이브인가요? 우리 인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저하고 그 코다 개발자하고 한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름 지은 시점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이름 짓고 특허 내고 논문 발표하고 쭉 다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내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양보할까 하다가 아니 서로 양보가 아니죠. 거기는 국가기관이니까 저에게 양보를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국가기관 시스템이 계속 홍보는 될 거고 우리는 그냥 한 대학이 한 거니까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어떤 철학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코다라는 게 있구나 알았는데 나중에 질병관리본부 코다 만나면 그건가? 하면서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질병관리본부는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계속 코다를 쓰시고 저는 요거를 카이스트 코다라고 바꿀까 아니면 네오 코다로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이 코다는 철학이 뭐냐면 이게 지금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실 텐데 이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생명 현상에서 우리가 associate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cause나 induce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논문 쓰실 때 cause를 쓸 때는 앞에 꼭 may를 붙입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associate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We proved, we showed 하면서 associate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과학에서 특히 생명과학에서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소시에이션을 좋아하는데 어소시에이션 앞에 그래도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지 주체와 객체가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연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A라는 유전자가 B라는 유전자를 액티베이트 시킨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증명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방향성이 있는 연관성 이렇게 험불한 표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일이 굉장히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파에서 일어나는 일,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 환자한테 일어나는 일, 정상군에 일어나는 일, 환자가 약을 먹기 전에 일어나는 일, 약을 먹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 연관관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지향적인 방향성이 있는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를 이런 지식을 다 모아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10여 년 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왜 만들었는가를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합양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을 한 개를 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약을 두 개를 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극제잖아요. 그래서 약은 반드시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부작용이 없는 약이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관님? 존재하지 않죠. 도수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약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도수를 쭉 늘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 생명 시스템에 로버스니스인데 우리 생명 시스템은 밖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선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선형으로 반응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너무 이제 이게 일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동안 참다가 웬만하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패턴을 보이게 되죠. 이게 보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약을 도수를 조금씩 늘려가다가 어느 임계치를 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효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만 느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같은 처지라는 거죠. 부작용도 도수를 쭉쭉 늘리면은 웬만할 때는 참을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이거를 분리하면 어떨까? 에이전트를 두 개를 쓰자. 두 개를 써서 효능은 요걸로 우리가 원하는 도수 양의 절반, 요걸로 절반 채우면 몸은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임계치를 넘길 거고 효능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A의 부작용은 이런 부작용이고 B의 부작용은 다른 부작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아직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부작용 임계치는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A, B를 쓰게 되면 효능은 임계치를 넘겨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부작용은 각각 임계치를 못 넘기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게 이제 복합양리의 전략인데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 바이올로지로 유명한 알버트 바라바시 교수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약을 두 개를 컨비네이션으로 썼을 때 효과가 나는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쫙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개의 약이 작용하는 패스웨이가 같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좀 다른 패스웨이에 작동을 하면서 그 패스웨이들이 서로 연결됐을 때 그런 케이스에 컨비네이션 효과가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이 부작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복합양리제를 공동 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양리가 단일 양리도 힘든데 복합 양리를 하려면 그래서 뭔가 컴퓨터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컴퓨터 가상이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코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코다 시스템이 어떤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바보인데 얘한테 지식을 줘야 되는데 지식이 세 군데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DB로 잘 구축되어 있는 캐그라든지 오밈이라든지 드럭뱅크라든지 이런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으로 퍼블리시된 것들 거기에 있는 거를 스스로 논문을 좀 읽어요. 얘가 요새는 더 잘 읽습니다. 예전에는 좀 무식하게 못 읽었는데 버트 이후로 잘 읽습니다. 잘 읽어서 논문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또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단독 연구가 아니고 약 40여 개 기관이 한 20여 개 기관에 40여 개 팀이 함께한 사업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 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또 열심히 주문을 해서 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들이 모여서 얘가 상당히 똑똑해졌어요. 이제 이걸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복합양리의 효능을 예측하거나 복합양리의 효능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현되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요게 얘를 방향성을 가지고 어소시에이트 한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예를 들면 라스는 맵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트 하는데 휴먼 리버에서 이 사람이 루테인을 먹었을 때만 메트포민이라는 약은 이렇다. 이게 재밌는 게 분자 수준뿐이 아니라 분자와 세포 수준, 분자와 조직 수준, 분자와 증상 수준 이런 식으로 멀티 크로스로 이런 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발표할 때 이런 지식들이 5,300만 개 정도 컬렉션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지식들을 포매팅을 한 건데요. 이건 사람이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컴퓨터 보고 읽으라고 만든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랭귀지로 포매팅이 됐죠. 그래서 만들어졌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지식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코드 체계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양리 분석을 잘 했다.
그랬더니 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했는데 약 한 130여 개의 그 분석 케이스들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요거,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제 케이스를 해서 미국의 FDA 임상 1상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상 2A 직전에 와 있는 요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저희 이 코다 시스템에서 어떤 약제를 쓰는 게 좋은지, 그 약제에 어떤 컴파운드가 작동할지,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는 오믹스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쪽에서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맞지,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지 해가면서, 그래서 신뢰가 깊어진 건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에 상장한 큐라클이라는 회사가 첫 번째 만든 그 황반 변성 치료제, 이것도 저희 코다 기술로 그 초기에 도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코다라고 하는 기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유된 데이터들이 가능했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똑똑해졌기 때문이라고 한 케이스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코피티션이라고 하는 말을 NIH에서 코이닝을 했더라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레이 이니셔티브에서. 그래서 코피티션은 코아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이다. 그래서 코아퍼레이션만 하면 나중에 자기 이익이 없잖아요. 컴피티션만 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코아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컴피티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문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의 캠페인,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동기가 갈 거냐? 과학자한테 필요한 최고의 동기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과학자가 그렇듯이 과학자가 원하는 최고의 동기는 내가 좋은 과학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거를 커뮤니티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하는 거지, 금전적인 보상이나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만든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의해서 쓰였고 그것이 가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묻혀버리지 않고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정책적으로는 국가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가점을 좀 주면 좋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가공이 돼야 되고, 또 데이터의 품질도 확인이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 생산자의 역할이 아니고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잡 세그먼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큐레이터의 국가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큐레이터들이 그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세컨더리 데이터, 이것도 또 하나의 저작물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십 년의 결론, 이거를 그냥 어느 한 바벨탑에다가 다 모으려고 하면 절대 안 모아지더라. 그러지 말고 각자 모으는 거 인정하고 자율성 인정하고, 다만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페더레이션 아키텍처, 요거 잘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슬라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교수님 질문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네, 잠시 일어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오후에 진행될 그 뉴 어프로치 메소드 또는 뉴 어프로치 메소돌로지가 이제 바로 이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 중에 큐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오늘 오후에는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 이슈가 이제 따라 나올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모아질 텐데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이 그 어떻게 된 방식으로 만든 데이터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방식이 그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만들 거냐, 문제가 특히 바이오 영역에서는 중요해 보이고,
특히 세포라는 생명 현상을 다루는 첨단 바이오 영역에서는 더 그 이슈가 중요해 보이는데 만드는 방식 그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큐레이션 또는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차상훈 교수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데이터가 공유가 되려면 데이터의 품질이 보증되어야 될 텐데 그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게 사실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온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산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믿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알려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GMP처럼 사전에 어떤 그 SOP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빙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모델도 그렇고 또 인스트루멘테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하나로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가사업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노믹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로 품질을 그 사후 평가하고 또 사전에 SOP를 제시하는 그 프로토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도 만들었으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 이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IT 분야에 우리 그 JPEG이나 MPEG이나 이런 수많은 그 IT 분야의 통신 표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거 계속 매년 하면서 바뀝니다, 이게. 그러나 이게 업워드 컴패터블하게 가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런 규격이라든지 품질 기준에 대해서 지금 세팅을 해야 되지만 그게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발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서 설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한 분 정도만 네, 일단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하고 연이은 질문일 수도 있고요. 좀 다른 질문인데 질문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실 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뭐 저희 나라가 얼마나 잘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서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어떤 암이 있어서 그게 훅업을 하면은 우리가 1을 넣고 한 100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가 돼 있는지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만약에 1을 넣었는데 우리는 1만 쓰고 뭐 저쪽에서 우리 1을 더 가져가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면 꼭 해야 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 혹은 뭐 좀 잘못된 데이터를 사실 공유를 하지 않다든가 발표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널에 나오는 게. 근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려면은 AI가 사실은 그 내가 사이언티픽하고 로직하게 정확한 그런 기술을 현재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 데이터가 뭐 가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한 결과를 내 가지고 그게 네거티브가 나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이제 어프리시에이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그 다음에 예측하는 기술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항상 그 맞는 기술만 가지고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기술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가 잘 안 되는 실패했던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사야 되는 그러면은 연구 시스템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는 시각하고 제 시각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국제적인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관리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게 꽤 오랫동안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당장 내 데이터를 유명한 네이처의 뭐 하버드 데이터볼스에 하고 싶지 덜 유명한 그 도메스틱 DB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요새 최근 들어서 오늘 아까 비서관님도 3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술 안보 같은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기술 주권, 기술 패권주의. 거기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머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 GPT가 4.0 옴니죠. 그거 어나운스하면서 그 유료화의 크라이테리아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보낼 수 있는 퀄이 제약하고 막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컨셉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면 그냥 계속 오픈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그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협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금 최전선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이 아마 크립의 코빅 팀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헥산 데이터베이스 콜래보레이션 거기 들어갈 때 어떤 협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근데 컨텍스트는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여전히 아주 아카데믹한 입장에서 뭐 우리가 하나 주면 하나 줄게 이런 거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걸 따지는 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게 없으면 협상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동안에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까 키워드만 잠깐 주시면. 오케이, 네거티브. 예. 저도 그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데이터 저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보고요. 우리 그 연구재단도 최근에 실패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연구자가 뭐 이렇게 부도덕했거나 또는 하기로 약속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런 거는 실패지만 그게 아니고 충실하게 했을 때는 이거는 성과가 안 나왔더라도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커뮤니티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트라이를 한 1000번 했는데 1000번 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때의 조건은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잘 도큐멘트 한다면 그거는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 대한 온전한 평가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고 공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시사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최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키워드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도에 대응함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IoT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IoT가 AIoT 이제 장비에 AI가 달려 있어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까 연합 모델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의 근본적인 결합이 가능한 체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해서는 연구자 문화나 혹은 방법론이 또 다르게 혁신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웅렬 센터장님은 항상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바이오 연구 분야의 AI 기반 분석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집중 분석 아니면 연합학습 그거 말고 또 새로운 디멘전으로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랜드스케이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옛날 방법으로 자꾸 프로젝션 하는 그거는 우리가 빨리 탈피해서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논의하는 게 그 뉴 어프로치 메소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데 굉장히 좀 용기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연구 혁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에 또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또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또 관심으로 질문도 공유해 주셔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전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등록하신 분들은 입구 배포 데스크에 가셔서 네, 사전 등록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식사 꼭 수령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오늘도 많은 연사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오후 내용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1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늦지 않도록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